323페이지 할 차례죠? 323페이지. 다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비과세 배웠습니다. 비과세. 그죠?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이 비과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뭐, 그죠? 실무도 중요하고 실제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파산, 선고, 처분소득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그냥 제목만 알면 된다겠어요. 그리고 농지를 뭐 한다? 교환 분합한다. 이거나 뭐는 하나 기억하시라 했냐면 그 교환 분합할 때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금액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둘 중에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배운 게 이거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이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잘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 구성 먼저 하시려면 거주자로서 누가 꼭 있어야 되냐면 배우자가 꼭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주소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배우자 없어도 되는 경우 있다. 몇 살 이상이면 되냐면 30세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경력사원들이 있다 했죠.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 그죠? 무조건 된다. 그죠? 그리고 최저 생계 몇 조고 해서 기간 길게 나오면 정답이라 했죠. 그죠? 미성년자는 원칙이 안 되는데 예외가 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1주택. 집이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토지까지 됩니다. 토지는 무제는 아니고 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때 주택은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그죠? 그게 하나가 뭐였냐면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 집을 샀다. 근데 이 집 사고 몇 년 지나고 사야 되냐면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고 요거를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면 얘는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주겠다. 뭐 이런 거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집이 하나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일반 주택 먼저 팔면 된다. 그리고 노부 동거분양이 있었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2개가 되면 얘는 10년 이내, 얘는 5년 이내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죠? 보유기간은 등기부등본으로 따지는 거고 거주기간은 등본상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여기도 예외 있었죠. 2년 보유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래서 뭐 건설 임대주택 얘는 5년 이상 거주. 그 살기만 하면 비과세. 그다음에 무조건 가는 거 있죠. 수용. 그다음에 보유 거주 안 따지는 거 해외로 이민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 못 팔고 나가게 되면 얘는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돼요. 그죠? 이런 거 배웠고, 마지막이 1년 이상 거주. 네, 그래서 거주. 그죠? 그래서 치약상 형편, 요 추정 안 되고, 뭐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 그리고 학교폭력 등이 있다. 그리고 1년 얘는 거주를 하면 되는데,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동일시군은 안 된다. 이런 거 대충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6절에 323페이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언제 팔고 언제 샀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언제 팔고 언제 샀니? 내가 내 돈 주고 사고 파는데 지네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언제 사고 언제 파니 따지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요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기간.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죠?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 금방 비과세 했잖아요. 비과세. 그죠? 이 비과세가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여기서 하루만 부족해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법이란 그렇죠.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서 어쨌든 하루가 됐든 1시간이 됐든 미달이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하루만 부족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 계산하면 이 하루 차이로 세금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왕창.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가 중요하다? 이 보유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율, 이따 배울 건데, 이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하루 차이로 세율이 10%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날짜상으로. 그죠? 그리고 뭐, 또 배우게 되는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다? 보유기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각각의 매매 형태에 따라 보유기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를 취득한 날로 보고 언제를 양도를 볼 것을 정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 양도 및 취득식 이러는데, 시험에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오면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올해 나왔어요, 시험에. 이게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자체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너무 깊이 막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기본 사항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수업 듣고 문제 나오면 풀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굳이 막 얘를 막 파가지고 막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가장 상식적인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개인끼리 아파트 매매했다 쳐봐요. 그러면 언제가 양도일까요? 그냥 여러분이 개인끼리 아파트 매매했다 치면 언제로 갈 것 같아요? 잔금 날짜예요, 잔금 날짜. 그죠? 맞습니다. 잔금 날짜죠.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얘는 이제 대금청산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대금청산일. 그러니까 근데 그 잔금 날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있고 실제 잔금 지급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뭘 것 같아요, 양도세는요? 근데 딱 보면 계약서로 갈 것 같죠? 양도세는 계약서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뭘로 가? 실제 잔금 지급일이 양도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양도세는 무조건 계약서랑 관계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실제 돈 준 날이 뭐가 된다? 대금청산일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 계약서를 썼는데 5월 25일이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라고 쳐봐요. 보통 실무는 어떻게 합니까? 실무는 이날 만나가지고 매도 매수 만나서 잔금 주고 그 다음에 등기소를 넘겨받고 동시행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이날에 실제 돈도 주고 해서 동시행하니까 이게 둘이 똑같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똑같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서는 25일이 잔금 날짜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죠. 실제 잔금을 27일에 줄 수 있죠. 늦게 줄 수 있어요.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다? 27일이라는 얘기예요. 27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계약서는 25일로 주기로 했는데 돈을 땡겨줬어요. 5월 23일에 땡겨줬어.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다? 23일이라는 얘기죠. 왜?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계약성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먼저 주면 먼저 준 날, 늦게 주면 늦게 준 날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는데 금매로 하다 보니까 매매하다 보니까 이날 실제 돈을 주게 되면 보유기간 1년에서 이틀 정도 부족해요. 그러면 세율이요. 1년 미만이면 50%거든요. 근데 1년 이상 딱 1년 채우는 순간 세율이 40%로 바뀌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잔금을 이틀 늦추면 되죠. 그럼 이날이 양도일이 돼버리죠. 그럼 보유기간 이틀 늘어나면 보유를 1년을 채워버리면 세율이 얼마로 바뀌어? 50에서 40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틀 차이로 세금이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야? 10%입니다. 과표가 1억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다? 이런 무조건 뭘로 가기 때문에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얘가 27일에 실제 돈을 줬는데 등기를 26일 날 등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실제 잔금은 27일, 등기는 26일이에요. 언제가 양도일까요? 26일이에요. 26일. 자, 그러면 23일 날이 실제 돈 줬어요? 등기는 5월 24일 날 했어요. 그럼 얘는 언제가 일까요? 23일이에요. 그럼 그러죠. 야, 금방 뭐 무조건 이걸로 간다며. 그때 뭐 어쩌거든 또 여기는 이걸로 해서 이거라 했더니 또 여기서 갈 때 이걸로 했더니 얘래 또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 아니라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요. 원래는 이날로 가요. 그죠? 근데 등기가 같이 나오면 뭐야? 둘 중 빠른 날이에요. 둘 중 빠른 날. 자, 여기는 원래 이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날로 가? 등기가 빠르잖아요. 그럼 등기치 날이죠. 여기는 얘가 빠르잖아요. 등기보다. 그죠? 그럼 언제야? 실제 잔금 지급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시기 물어보는 건 여기하고 취득세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세법에서. 그죠? 근데 거기도 보면 물어볼 때 만약에 뭐가 같이 나오면
등기 날짜가 같이 나오면 항상 뭘 해야 된다? 이 등기친 날하고 두 개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얘가 안 나오면 그냥 얘는 이날, 얘는 이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등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날 그러면 안 되고 누구랑 비교를 해라? 등기신 날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 둘 중 빠른 날 이렇게 가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323페이지 6절에 1번 일반 거래 매매 등 일반적인 양도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대금 청산일, 그러니까 그게요 매매 등 일반적인 양도인 경우 해서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뭐다? 대금을 청산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하고 원칙이 뭘로 간다는 거예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결론은 대금 청산일이 뭐다? 양도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양가로 1번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실제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때는 뭘로 간다? 그때는 할 수 없이 뭘로 가겠어? 등기친 날로 가겠죠. 양가로 2번은 대금 청산 전에 뭘 했대? 등기했대. 그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뭐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가 언제야? 등기신 날이겠지. 그 말이 그거잖아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대.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언제로 가? 등기신 날로 간다는 얘기. 둘 중 빠른 날이니까.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거기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하고 수용이 나오죠. 그죠? 장기 할부 조건하고 수용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얘는 뭐 정확히 할 겁니다. 여기서 그 3번하고 4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앞에 거, 요 앞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몰라도 뭐는 기억해야 돼? 중 빠른 날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몰라도 얘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장기 할부 조건이나 수용이 나오면 뭐 등기친 날 인도일 사용수익 일정 빠른 이거만 외우고 등기친 날 수용 개시일 뭐 잔금 날짜 어쩌고 이런 거 외울 게 없이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중 빠른 날을 기억하면 돼. 왜냐면 이 앞에 걸 틀리게 나오는 경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그 전에 얘가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이 뭐였냐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 하고 이게 나왔어요. 수용이. 그럼 수용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중 빠른 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시험에 뭐라고 나냐면 뭐 사업 인정 고시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 인정 고시일. 그럼 얘는 볼 것도 없는 거죠. 무조건 틀린 거야. 왜? 여기 안 나왔잖아. 그죠? 그럼 걔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업할 때 이거는 이것만 기억해서 이것만 했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나왔는데 정답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다니까. 맨날 얘기했잖아요. 시험은 뭐 특별한 거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안다고 생각했던 걸 틀리니까 떨어지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옛날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이제 설명하면서 고전 유무하면서 막 그 얘기 했었거든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데 막 애들이 물장구 치고 노니까 이놈의 새끼들 공중도적을 지켜야지 왜 물장구 치냐니까 얘가 아저씨가 뭔데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했대요? 나 중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걔가 하자마자 뭐래? 난 중3이다 이놈아. 해가지고 막 새끼 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그 얘기까지 하면서 기억을 하겠더니 얘를 틀린다. 아 나 진짜 돌아보네.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재수하신 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 문제를 틀렸더라. 왜? 이건 기억났대. 난 중3이다 이놈아. 근데 걔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돌아버린다. 아니 이게 중요한데 걔를 기억해? 난 중3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중 빠른 날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왔는데 틀려버리니까 깝깝한 거죠. 그죠? 근데 어째 말했죠. 올해 시험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험에 내년에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3번의 장기 할부 조건도 중 빠른 날이라고 돼 있고 4번도 중 빠른 날 이렇게 되잖아요. 그 3번에 줄치인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나왔었다는 얘기지. 그죠? 이 줄치인 건 다 기출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줄치인 것들은 그죠? 그것도 걔가 정답으로 나왔던 거죠. 자, 그래 넘어가시면 되고 넘어가서 상속 또는 증여가 나옵니다. 상속은 여러분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상속은 무조건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 얘기가 나오면 언제가 기준이냐? 그럼 무조건 돌아가신 날이겠죠. 돌아가신 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속 개시일 그래요. 상속이 개시된 날.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날의 뜻은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개시이고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그랬고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돼요. 거기 나와있죠. 2번에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 증여받으면 언제라고요?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3번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자기가 여러분 직접 허가받고 건물 지었대요. 허가받고. 여러분 허가를 받고 건물 지면 공사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허가받고 건물 지었어. 그러면 여러분 건물 지은 다음에 막 그냥 무조건 사용하면 돼? 아니죠. 뭘 받아야 돼? 준공검사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준공검사 받고 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지은 건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3번에 건축법 22조 2항에 따른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랬죠? 그러니까 허가받고 지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러면요. 무허가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허가로 지으면 허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무허가로 건물 지은 다음에 가서 남양주 시청에다 준공검사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준공검사가 뭐예요? 허가 내준 대로 허가란 말은 내가 허가를 넣으면 이렇게 짓겠다고 돌면도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양주 시청에서 어떤 얘기야? 너 이대로 지어라라고 허가를 내준 거니까 나중에 뭘 하는 거? 그대로 지었는지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을 일이 없지. 그러면 사용 승인서 교부될 일이 없겠죠. 근데 건물 왜 졌겠어요? 뭘라고 졌어? 사용하려고 졌겠지. 근데 설마 져놓고서나 그냥 전시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사용을 하겠지. 그래서 얘는 무허가는 항상 언제냐면 사실상 사용일 그럽니다.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 중간 거 보지 마시고 다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 줄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 무허가라고 나오면 언제예요?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엄동선에 지었는데 얘가 허가를 막 계속 사용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추운데 그죠? 들어가 써야죠. 그래서 얘는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허가는 항상 변할이다. 4번은 뭐냐면 시효취득이 나와요. 시효취득.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효취득이란 말을? 민법에서 배웠죠? 네. 민법상 시효취득, 점유 시효취득은 타인의 토지를 몇 년 이상 점유하면 20년. 20년 이상이죠. 20년 이상. 이걸 기가 막히게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학원이 없어요. 막 민법 시효취득 얼마나 다 20년이래. 숫자잖아요. 그렇게 잘 외워요. 그리고 세법은 숫자 조금 뭐 있게 나오면 막 숨 넘어가. 세법 미치겠다. 미치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러시는 거야. 오셔가지고 선생님 세법은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오나요?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온다 했어요. 세법은 16개 중에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와. 하나. 두 문제 나온 역사도 없고 딱 한 문제 나와. 딱 한 문제. 근데 그분이 한 문제 계산 문제 나와요? 왜? 그랬더니 난이도가 어떠니? 제가 계산 문제 어떻게 하라 했어? 찍으라겠잖아.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계산 문제 찍으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온 찍으라고. 근데 난이도를 물어보고서 내가 그 얘기 10배를 더하고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난이도를 따져. 어차피 찍을 건데. 난 참 답답해.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에이 선생님 그래도 그렇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맞아요. 못 풀어. 문제가 쉽게 안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제가 볼 때 계산 문제가 세법이 쉬운 거 빼고 10번이면 9번은 진짜 못 풀게 나와요. 그러면 그 9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최소 10분 이상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막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해설이 막 있어요. 해설이. 그 해설 보고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어설프게 해봤자 못 풀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고민한 사람 있고 막 또 풀까 막 저기 할까 봐 아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찍으라고. 어차피 왜냐면 100명 풀면요. 그 중에 푸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그건 세법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거의 대부분 찍고 풀어도 틀려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야. 어차피 하나 찍어도 돼요. 그럼 그러는 거지. 16개인데 하나 찍어버리면 15개밖에 안 남네.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여기서 10개 맞으면 돼. 이거 아니어도 나머지 여기 2개, 3개 찍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괜히 60만 여기서 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맞춰? 기본만 맞춰. 이것만 맞춰. 이것도 못 맞춰서 걱정이지. 뭘 막 60부리고 막 몇 개 더 맞으려고 뭐하고 그럴 생각 없죠. 그죠? 계산 문제 찍으면 된다니까. 계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수업 듣다가 계산 문제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하거든 중간에. 그러면 그거 하다 이해 안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찍을 건데 그 옆 사람 막 대답도 해. 그 사람도 찍을 거예요. 진짜라니까. 제 말이 맞다니까. 나중에 못 믿으면 내가 중간에 한번 계산 문제 풀어주고 기술 나온 거 풀어줘볼게. 쓰러집니다. 들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편하다니까. 그죠? 간단해요. 그죠? 세법은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찍어. 그죠? 올해 시험에 나온 게 취득세인데 양도세에서 계속 나와요. 계산 문제는. 근데 올해만 취득세에서 나왔어요. 취득세에서. 근데 그게 14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근데 약간 변형은 됐지만 그런 형태의 문제가 14회 때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왔죠. 계산 문제가. 근데 거의 다 계속 한 10몇 년 동안은 양도세 문제만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가. 취득세는 이제 나왔는데 물론 취득세 치고는 쉬웠지만 그거는 뭐 14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계산 문제 신경 안 쓰는 거죠. 어차피 그냥 다 더해서 풀었으면 맞는 거예요. 다 더해가지고 뭐 하나는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온 숫자 중에 거기 나온 것 중에 다 더하던가 아니면 다 더한 것 하나 뭐 빼든가 해서 골라봐서 맞는 거 있으면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런 문제는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풀었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20년 이상 시효.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를 내가 20년 이상 점유를 하면 얘가 점유를 시작했죠. 그리고 20년이 끝나면 시효가 완성이 돼요. 이걸 시효 완성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얘가 원주인한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이게 웃긴 거죠, 이게. 그죠? 왜 남의 땅을 내가 땅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놔두든 말든 지가 무슨 상관이야. 왜 강제로 그 땅을 그 사람이 주라고 하는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그죠? 왜? 내 땅에 그놈이 또 딴 놈이 와가지고 내 땅에다 지 맘대로 농사 짓고 한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걔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라고 한다니까 땅을?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땅 하나 있으면 방치해두면 안 돼. 너무 방치해두면 누군가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20년 지나면 걔가 갑자기 와서 땅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끔 가서 좀 이렇게 관리 좀 해주고 거기 새끼줄 쫙 쳐놓고 영역 표시 같은 걸 좀 해줘야 되면 영역 표시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써놔야 돼? 무단경작을 금합니다. 그리고 밑에 세 글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글자 뭐? 그치, 주인 100이 들어가야 돼. 왜 그만 안 써놓으면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 그죠? 주인이다 내가. 그런 얘기 써놔야 되는 거죠. 등기치고 얘가 이걸 1년 후에 팔았어요. 그죠? 그럼 이날이 양도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냐 그 얘기네. 그러니까 양도를 이날 했어요. 근데 점유를 이날 시작했고 20년 돼서 시효가 완성됐고 그리고 등기 넘겨받아 등기치고 1년이 다 팔았어요. 그럼 이 토지 양도는 당연히 파는 날인데 취득일은 언제냐 그 얘기네요. 딱 보면 이날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등기 친 날부터 내 거니까. 자, 그러면 이날을 만약에 취득일로 하면 이 갑은 이 땅을 20년 넘게 남의 땅을 지 것처럼 지가 사용수익 실컷 해놓고 세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낸다는 얘기네요. 근데 과세는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발생된 양도 차익을 다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내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기 신날까지 발생된 양도 차익을 원 주인이 내야 돼요? 땅 주인은 생으로 땅을 뺏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얘가 이날 가가지고 처음에 점유 시작해가지고 깃발 들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어? 아니잖아요. 뭐란 거요? 자기가 사용수익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취득일은 언제로 가야 돼요? 이날부터 네 건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점유 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양도하겠다. 그래서 얘는 점유 개시일이 취득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요즘에 반원 땅 있어. 저 마음에 너무 들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오늘부터 가서 깃발 들고 서 있으면 돼요. 몇 년만 서 있으면 돼? 20년. 그럼 내 거 되는 거예요. 19년째 됐는데 땅 주인이 내가 19년 동안 지켜봤는데 왜 남의 땅에 서 있어? 그럼 그 말 듣자마자 나와야 돼요. 나왔다 다시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19년 또 20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죠? 저기 시골 가서 해요. 여기 요즘에 신도시 들어온다 있잖아. 뭐 진접이나 저런데 막 그 깡촌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그죠? 막 지금 대모가 난리 났대. 그죠? 남양주 그 신도시 발표한 것 때문에. 그죠? 그게 개발만 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별내 쪽도 뭐 지금 많다며요. 거기 신도시 개발된 것도 아직 다 안 됐는데 이 교통망이 문제입니다. 교통. 만들면 뭐해? 교통이 불편한데, 그죠? 소용없다니까.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교통. 근접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거기만 6만 몇천 세대고, 토하면 남양주가 12만 세대 가까이 됐더만, 막 10만 세대 넘더만. 그 둘은 다 해봐요, 여러분.
이거 죽습니다. 지금도 죽는데. 아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집은 제일 좋은 게 교통이 좋아야 돼. 차 타고 가는데 걸어가는 게 나서 이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용인 같은 데도 그래서 문제인 거죠. 옛날에 용인이 막 갑자기 개발해가지고 땅은 도로를 안 넓히고 막 아파트만 들어가지고 출퇴근할 때 걸어가는 게 낫다는 그 정도로 막 2시간, 3시간씩 걸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막 지은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민법 시효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거래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환지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법을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 환지 방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배우시고 나면 이거 봐도 돼요. 지금 굳이 우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사항만 이렇게 보시죠. 그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와, 그 다음에 건축을 했을 때, 그리고 상속 증여, 이 정도만 일단 봐두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잡으시면 되고. 자, 326페이지 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326페이지 그 양도 차익 계산 그래가지고 순서가 나오죠. 그 계산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계산 순서 위에서부터 다 외우는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중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있죠. 과세표준까지. 과세표준, 그죠? 그것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과표 결정되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니까 그 과세표준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굉장히 잘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참 그렇게 외우라기도 안 외우죠, 이거.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죠? 왜냐면 요 계산 순서에서만 문제가 2문제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럼 먼저 순서부터 외워야 돼요. 자, 보세요. 별거 없어요. 자, 물건을 팔았어. 그죠? 그 양도한 금액이겠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을 팔았어. 비과세가 아니야. 세금을 내야죠. 그럼 내가 10억에 팔았어. 그럼 파는 금액 다 세금 냅니까? 안 내죠. 다 아니잖아요. 못 빼죠, 거기서. 들어갈 때 살 때 들어간 비용 같은 거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금액에서 뭘 빼죠? 들어갈 때 필요한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 경비 빼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금을 다 내는 거 아니죠? 여기서 요걸 빼가지고 뭐 하면 세금 낸다고? 양도세는 차익이 생기면 남아야지 세금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도에서 뭐가 생기면 차익이 생기면 이런 거지. 차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는 거죠. 어떤 분이 가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별거 다 물어보죠.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손해보고 팔면 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는 항상 공식이 차익만 하냐? 왜 그러겠어요? 설마 여기서도 나도 그거 궁금했어. 그러진 않겠죠? 중요한 건 뭔 얘기하는지를 모른다는 건데, 표정 보니까 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표정이네. 그죠? 차손 나면 세금을 안 내요. 그럼 뭐 계산을 해. 그 내일 때는 차익이 날 때니까 계산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겠죠? 다 그래요. 이런 법 들어보셨어요? 이런 법? 동법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동법.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어떤 분이 과거에 질문하러 오셨는데 막 심각하게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래서 동법이요? 나 처음 들어본 얘기. 그래서 동법 못 들어봤는데 있다는 거야. 막 자기 일주일 동안 찾다가 못 찾아가 선생님 궁금해서 왔대. 그래서 책을 갖고 와버렸더니 공법책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세법 선생인데, 그러니까 막 깎아보니까 온 거예요 미리. 뭐겠어요? 이걸 읽어봤더니 출전하세요. 동법하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 따르면 이렇게 하세요.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얘기야. 그래요. 같은 법. 여기 국토계획법이잖아. 그럼 동법이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을 모르니까 동법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죠? 도시개발법, 건축법 다 있는데 뭐는 없어? 동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질문했으니까 저한테 진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여기 공부하기 전에 국토기획법 들어봤어?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죠? 그게 이게 동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실력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이제 국토기획법도 알고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외우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죠? 자, 차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양도세는요.
만약에 여러분 10년을 보유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 한꺼번에 훅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팔 때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년의 보유 기간 동안에 조금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인데 양도세는 언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팔 때. 그러면 얘가 10년 동안 가격이 이만큼 쭉쭉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이때 팔 때 한꺼번에 확 내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지. 왜? 한꺼번에 누적된 게 확 팔아서 실현되면서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 10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뭣도 같이 올라가? 세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뭣도 올라가? 물가도 올라가요, 물가. 그죠? 그럼 물가가 올라간 상승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차감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말 이름이 그거예요. 장기간 보유를 하면 내가 특별히 너는 뭐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일정 비율만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양도소득금액. 그 얘는 잘 보시면 이걸 받으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려면 일단 뭘 하라는 얘기예요. 제목만 딱 봤을 때. 오랫동안 뭘 해야?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일정 기간 보유를 못하면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름이 뭐라고 되세요? 특별공제네. 여러분 특별공제란 말은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다 해준다는 거요? 일부만 해주겠다는 거야. 아 그렇죠. 다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특별은 뭐야? 너만 해줄게. 그런 거죠. 이 중에서 누구만 해줘? 안경 쓴 사람만 해줘. 이게 특별공제죠. 안경을 다 썼어. 그러면 충청도인 사람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충청도야? 그럼 뭐 또 가는 거죠? 부여군인 사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막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좁히는 거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어쨌든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안 하고 누구나 다 해준다. 그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겁니다. 해줍니다. 기본공제. 차별 없이 다 해준다.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수도 별거 없죠. 바른 금액에서 경비 빼고 남으면. 근데 거기서 일정 오랫동안 보유한 물가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공제해주고,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다 해주는 기본 공제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여기다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 경비는 당연히 내가 뭐 한 금액, 취득한 금액 들어가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양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필요, 경비,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지문에. 이 순서를 가지고 지문에 내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으로 그냥. 그 맞아 틀려? 맞잖아요?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와 기본 공제를 한 금액이 뭐야? 두 개를 빼준 금액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 차감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순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되게 비등한 쉬운 얘기로 양도가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요?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땡. 틀렸잖아요. 왜? 양도가액이 아니라 차익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거는요. 이 순서를 알면 쉬운 얘기지만 이 순서 모르면 얘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거죠. 세상에. 원래 그런 거죠. 구구단을 외우면 너무 쉽지만 못 외우면 너무 어렵죠. 왜? 단답형인데 못 외워. 그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걸 꼭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체 내용 중에 문제가 두 문제 나옵니다. 맛이 갔어. 그죠? 얘도 이제 연말되고 그러니까. 그죠? 힘들어서 그러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 순서에서 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계 내용이 있죠. 여기서 문제가 한 두 문제 가까이 나온다니까 항상요.
그죠? 경비 얘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 기본공제 얘기. 그러니까 순서 먼저 숙지하시고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 꼭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세금 계산할 때, 이 차익 계산할 때는요, 얘가 다 실거래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거래가. 그러니까 실제 양도가액으로 가고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금액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기준시가로 가는 경우도 기준시가 공시가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가격도 기준시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뭐라고 돼 있다는 거야? 동일 방식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있는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럼 차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방식을 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일단 원칙은 뭘로 하게 돼 있어? 실거래가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실제 파는 금액 그리고 옛날에 실제 취득한 금액 그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실제 사고 팔았다는 걸 말로만 나 옛날에 10억에 샀다? 이거 인정해줘요? 안 해주죠. 입증을 해야지 당연히. 뭘로 입증할까요? 뭘로? 내가 실제 10년 전에 10억에 샀어. 그러면 10억에 취득했다는 걸 뭘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까? 어려운 얘기는 안 물어봐. 어려운 얘기는 안 물어봐.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샀어. 얼마에 샀어. 그걸 뭘 가지고 입증해? 계약서지. 그래 계약서예요. 계약서. 막 머릿속에 뭐 다른 게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했다니까요. 계약서라니까 계약서. 근데 이 계약서가 없어. 왜? 그때 당시 이게요. 지금은 다 실거래가잖아요. 근데 2007년도인가 그 이전에는요.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원래 안 되는 건데 법에서 그냥 국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100이면 100 다 다운을 썼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10억의 매매가인데 다운을 7억에 썼어요. 그죠? 그럼 이제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중개를 했으면 이때 당시 실거래 계약서가 양 당사자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그걸 찢어버렸어야 되는 거야, 그때 당시.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실거래 계약서 쓰고 잔금 칠 때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다운 계약서 쓰면서 실거래 계약서를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합의한 거니까. 근데 이제 안 찍고 놔두고 이걸 써가지고 신고를 해버렸네.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얘가 가불인데 이렇게 했는데 을이 10억짜리를 7억에 썼어요. 그럼 이때는 좋죠. 왜? 취득세를 덜 내니까. 그럼 얘가 나중에 이걸 11억에 팔았어. 그죠?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실제로 얼마야? 1억이잖아. 왜? 실제 내가 10억에 샀잖아. 근데 지금 11억이야. 그럼 양도차 1억밖에 안 나는데 그때 신고를 이 금액으로 하는 바람에 차익이 4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남는 게 없고 오히려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죠? 을 받는 거지. 이때가 세금 내려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버려? 실거래 계약서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요. 세무서 가가지고 나 실제는 10억에 샀다고 신고해줘. 그러면 얘가 가서 남양주 세무서 가서 나 10억에 샀다고 신고하면 남양주 세무서서 이걸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남양주시청에서 이걸 10억으로 인정해줘. 그럼 남양주시청은 이걸 10억으로 인정해주면 남양주시청이 손해보는 거 있어 없어? 얘는 없어요. 남양주시청은 왜? 얘는 지금 내가 얼마에 샀다고? 10억에 취득했는데 얼마에? 지금 7억이라는 얘기다. 얘는 받아줘요 그냥. 얘는 취득세를 안 낸 거잖아. 그럼 누가 죽어? 얘가 죽는 거야 얘가. 얘는 양도세 부담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 취득세를 부담한 거지. 이때 양도세 부담 누가 한 거야? 얘가 한 거지. 그럼 얘가 신고를 해버리면 얘는 알아서 해주고 얘가 죽는 거예요. 야 너 포탈했네 3억. 이때 당시 3억 포탈했네? 그럼 양도세 추가 내고 여기다 가산세 40% 붙여가지고 추징해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죽는 거지. 얘는 안 죽어. 얘는 나중에 취득세만 과태료 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서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찢어버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개중에 이제 안 하고 그냥 놔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신고가 안 되잖아요. 왜? 둘이 협의해가지고 자기도 합의한 상태인데 나중에 자기 손해본다고 홀딱 신고해버리면 이 사람 죽으란 얘기잖아. 웃긴 얘기죠. 근데 여러분 막상 이렇게 돼봐요. 진짜로 이렇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은 신고한다니까.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왜? 웬만해야지. 예지간해야지. 내가 볼 때 세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차익보다. 그죠? 그럼 신고하겠지. 쉬운 일 아니죠 이게. 그죠? 대신 10년 지났어. 다운 쓴 지가 10년 지났어. 그럼 얘가 이렇게 신고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제척 기간이 10년이야.
양도세 제척기간,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진 게 10년이거든요. 10년 지나버리면 얘한테 불이익을 주고 싶어도 남양주 세무서에서 과세를 못합니다. 왜? 법으로 뭐가 끝나버렸어?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적인 아니죠. 근데 진짜 그런 분 보긴 봤어요.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어디 지방에 임야를 샀는데 다운을 써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지금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팔으라고 막 땅값이 많이 올라가 팔으라고 이제 연락이 오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다운 쓴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계산하면 세금 별로 돈이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원 계약서 쓰면 매독이 남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막 갈등을 하다가 저한테 이게 그쪽 중개업자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 실거래 신고하면 당신은 세금 덜 내니까 상관없다고 자꾸 얘기한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어요.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중개사 공부하시는데. 그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대신 불이익이 뭐냐니까 그 팔으신 분이 아마 양도세 포탈한 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 안 팔겠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안 판대. 왜? 자기가 약속을 한 건데 그때 당시 그 두 분하고 둘이 협의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돈 좀 더 벌겠다고 그 신고를 하고 싫다는 거야. 자기는 싫대.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이게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야. 사업하시는 분인데 야간에 이제 수업 공인중개사 공부한데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세상에 좀 있긴 있으신데 저는 갈등이 있어요. 그 가격이 많이 나요. 임야가 막 그때 임야니까 넓잖아요. 평수가 넓으니까 금액이 꽤 많았는데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중개업자 전화하더라고요. 거기서 전화하대. 내가 지금 상담해봤는데 물어봤는데 이런 다음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렇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나중에 안 할 테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그럼 끊어버리더라니까.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안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가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그죠? 그리고 양도 당시 양도가에 신고했는데 계약서가 미비해요. 그럼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얘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법의 정액이 뭐냐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실거래가가 인정이 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걸 합니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거래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 이 뭔 얘기냐면 얘네들을 실거래가로 봐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주겠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계약서가 없어. 확인이 안 돼. 그럼 이때 뭘로 가냐면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사례 가액. 그러니까 내 거는 없는데 내가 취득할 당시 전후 3개월 이내에 나하고 비슷한 매매된 사례 금액이 입증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101동 101호를 팔았고 101동 102호도 그때 당시 팔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매매 사례된 경향이 많이 있죠. 왜? 그렇잖아요. 내가 그 아파트 팔면 그 전후로 그 같은 아파트 매매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있으면 이것도 같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거를. 근데 이게 없어요. 그때는 감정가액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때 뭘 했다는 거예요? 취득 당시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하려고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이 감정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고, 이것도 없으면 환산가액이라고 해서 환산. 이거는 이제 뭐 기준시가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뭐 지금 거기까지 할 건 없고요. 일단 환산이 있고, 이도저도 없으면 그다음에 기준시가로 가는 겁니다. 자, 양도가액이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이게 똑같이 가요. 매매, 사례, 가액 이렇게 가고, 이도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가고, 기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갑니다. 자, 이게 시험에 은근 잘 나와요. 작년 시험에도 얘가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냥 얘는 딱 물어보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순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사례 가액과 감정가액 2개 다 있을 수 있죠. 그럼 뭐가 우선이다? 매매 사례 가액을 우선으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뭘 기억하셔야 돼? 매, 감, 환, 기 순서로 적용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시험은 뭐라고 내는 거예요? 바꿔서 내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감정가액, 매매 사례 가액 순서로 추계조사하면 땡 틀린 거죠. 시험은 그거 물어봐요. 그냥. 얘는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때만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당연히 시험에 나왔겠죠. 이것도.
틀리게 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은근 잘 나와요. 정답으로. 근데 나오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뭐라고요? 순서 물어보는 거하고 환산가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심지어 얘가 20회 때는요 이것만 나왔어요. 문제 한독으로 박스에 딱 해가지고 다음 중 취득가의 추계 결정 시 적용 순서로 옳은 걸 고르셔야 하고 박스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이거 4개 써놓고 고르는 거야. 그럼 뭐야? 매, 감, 환기. 그 뒤로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나오면 왜? 뻔하잖아요. 나올 게. 이 순서 아니면 뭐? 환산가 이거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두 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추계조사 결정 명령을 하는데 그때 뭐 한다고요?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즉 환산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327페이지에 거기 뭐 쭉 써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거기 3번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대응이라고 돼 있죠? 네. 그죠? 자,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가겠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두 번째 주택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가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밑에 박스에 양도차익 계산 방식 원칙이 뭐래요? 실거래가잖아. 그래서 양도가액도 실제 양도가액으로 가고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가죠. 그런데 특례에 보면 실제 거래가액 확인 인정되지 않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 원칙으로 가는데 걔가 없으면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 그렇죠. 근데 취득가액은요 매매사례 감정 4번에 뭐라 했어? 환산 취득가액 있잖아. 그리고 기준시가.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매감기로 돼 있고 취득가액은 매감환기로 돼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죠?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실거래가 하는데 없으면 매감환기. 얘도 실거래가가 하는데 없으면 매감환기 그 얘기잖아. 그죠?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기타 필요 경비에 보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보세요. 양도가액도 실거래가라고 하고 취득가액 실거래가 같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실거래가로 가.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타 필요 경비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를 뭘 하게 되면 만약에 추계조사 결정에서 얘가 추계조사 결정. 그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이걸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왜? 얘는 언제만 적용한다고요? 얘를 뭘로 할 때? 실거래가로 갈 때. 그러면 얘를 추계조사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이거 대신에 거기 나와 있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으로 임의적으로 얘가 정한 거예요. 국가에서 비율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해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될 때는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그 표가 그 얘기예요. 그죠? 거기 기타 필요경비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라고 돼 있잖아요. 실거래가 할 때. 근데 특례 가면 뭐 있어?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그죠? 요거만.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여러분 운이 좋은 거죠. 올해 또 나오면, 내년에 또 나오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매감환기. 이건 뭐 시험 보러 갈 때 저거 모르고 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하나 문제 주신 거죠, 사실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필요경비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필요경비. 그죠? 제가 쉬었다가 여기 필요경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치지 마세요.